밤을 사랑한 화가 반고흐 박우찬 지음. 서문. 고흐는 왜 밤을 사랑했을까? 황홀한 밤의 서곡인 일몰이 지고 땅거미가 세상을 덮치면 어둠이 찾아온다. 밤은 밝은 태양빛 아래서 모습을 감추었던 또 다른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과거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간이면 누구나 아침, 낮, 저녁, 밤, 새벽으로 이어지는 하루의 통과 의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물리적으로 밤은 지구의 자전현상에 의하여 해를 등진 시각부터 다음날 해를 마주하는 시각까지를 의미한다. 밤은 태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빛과 어둠의 관계 중에서 어둠 속의 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밤은 단순히 어둠 속의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밤은 논리적인 낮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해왔고 인류 역사의 절반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밤의 시간은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 버린 정막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의 역사가 꿈틀거리며 만들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시간이다. 오늘날 우리는 밤과 낮의 구별이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하루 24시간을 대낮같이 밝히는 편의점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밤의 심오한 의미는 잊혀진 지 오래이며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산업사회 속에서 이제 밤은 우리의 관심사 밖으로 빌려나 버렸다. 인류 역사의 절반을 차지해온 밤의 시간이 낮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취하는 휴식시간 정도의 의미밖에는 가지지 못하고 잘해봐야 낮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시간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밤이란 술이나 섹스, 폭력이 난무하는 부정부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꺼이 밤의 시간을 희생하여 낮의 시간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으며 그러한 인간의 노력은 근대 산업사회의 성립 이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다. 이제 인류 문화의 절반을 차지해온 밤의 문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낮의 반대쌍으로서 밤은 이성이 아닌 감성이 지배하는 시간이고 낮의 시간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을 하는 시간이다. 또 밤은 원초적 충동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꿈틀거리며 내면으로 집중된 무의식이 창조적 생명력을 발화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밤의 시간을 상실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절반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로서는 너무 크지 않은가? 태양의 화가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는 늘 외로웠다. 화가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화가가 된 이후에도 그랬다. 고흐는 태양의 화가이기도 했지만 밤의 화가이기도 했다. 외로운 밤, 고흐는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썼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는 밤하늘을 관찰했고 달과 별의 움직임을 화폭에 담았다. 고흐는 자연이 스스로 비밀을 드러낼 때까지 인내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였다. 고흐 이외에도 세상에는 밤을 사랑한 많은 작가들이 있다. 밤을 사랑한 화가 반고흐는 일몰에서 여명, 황혼, 밤, 새벽으로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밤의 다양한 세계를 고흐와 밤을 사랑한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흐와 함께 카스퍼 프리드리, 에르바르트 뭉크, 앙리 루소, 그리고 신윤복, 안도 히로시게, 김송호 등 밤 그림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 시대, 문화를 뛰어넘는 다양한 밤의 풍경을 감상해보자. 밤을 사랑한 화가 반고흐를 통해
밤의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이해뿐 아니라 밤에 대한 과학적 지식까지 얻었으면 한다. 나아가 창조적 상상력이 결핍된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문화에 생동감 넘치고 상상력이 가득 찬 밤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으면 한다. 2018년 9월 박우찬. 일몰, 장엄과 황홀. 해질녘 세상은 시뻘건 용광로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른다. 긴 밤이 찾아오기 전 펼쳐지는 이 황홀한 자연의 드라마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 매일 저녁 일어나는 일이지만 고흐는 늘 자연의 장엄한 드라마의 넋을 빼앗겼다. 그 장관 앞에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질녘, 밤이라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전 조물주가 연출하는 황홀한 전주곡을 들으면 우리는 모두 시인이 된다. 고흐 들판의 옛탑. 나는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작업을 하는데 그땐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 외로운 사람은 해지는 가로수길을 걷는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질 때의 침묵과 평화를 상상해보라. 낙엽이 진 가을, 키 큰 포플러 가로수가 늘어선 길을 상상해보라. 해질녘 하늘 빛깔이 다양한 색으로 층을 이룬다. 좁은 길이 길게 누워있고 가로수들이 길을 호위하고 있다. 인적이 없는 황량한 길 위를 혼자 걷는 사람들, 가을날의 포플러 잎들을 밟으며 사색에 잠긴 사람들, 길을 끝으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멀어지는 사람들, 해질 무렵의 가로수길을 배경으로 고우의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미지의 장소로 떠난 것인지 모호하다. 확실한 것은 해질녘 고우의 그림 속 가로수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쓸쓸해 보인다는 점이다. 평생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그는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고우는 에텐, 헤이그, 드렌테, 뉴에덴에서만 해질녘의 포플러 가로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흐, 가을의 가로수길. 후에 거주했던 프랑스의 아르리나 생레미에서도 버드나무와 포플러나무는 늘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1883년 12월 초 고흐는 타지에서의 지독한 가난과 타향살이에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극도로 나빠진 건강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뉴에덴으로 돌아왔다. 2년 전 아버지와 험하게 싸우고 집을 나간 후 성공하기 전까진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는데, 고우가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은 마치 집 나간 탕아가 돌아온 듯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고우는 곧 집안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고우는 자신을 차가운 쇠붙이처럼 대하는 아버지에게 섭섭해했다. 하지만 아버지 역시 지난날 고우가 한 행동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다.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어렵사리 얻은 전도사직에서 잘리고, 목사의 아들이 거리의 여자와 동거나 하니 어느 아버지인들 아들을 예뻐했겠는가. 오죽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생각까지 했었다. 고우가 처음 뉴에덴에 돌아왔을 때 고우의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알려주지도 않아서 사람들은 한동안 고우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고우는 가족들이 자기를 더러운 개 취급하는 것에 대해 격분해 하루라도 빨리 뉴에덴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가족들은 나를 커다란 털복숭이 개로 취급하지, 그들은 나를 집에 들여놓는 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 개는 젖은 발로 들어오고 진짜 털복숭이였지. 개는 제멋대로 짖지. 간단히 말해
그 놈은 더러운 짐승이야. 정남이 떨어지는 뉴에덴에서 정말 하루라도 더 머무르기가 싫었다. 어딘가로 빨리 떠나고 싶었다. 해가 지는 가로수길에 서면 더욱 간절해졌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다. 이곳에 와서도 아직 그림 한 점을 팔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놀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고우에게 왜 작품을 팔지 않느냐고 묻곤 했다. 나중에 한꺼번에 팔려고 한다고 얼버무렸지만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다. 뉴에덴에 온 후 밤낮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나름대로 꽤 그림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은 안 팔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까지 들으니 우라통이 터졌다. 가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면 동생 태호에게 분노를 퍼부었다. 도대체 파리에서 잘 나간다는 화상인 네가 왜 내 그림을 팔아주지 못하는 거지? 고우는 태호를 비난했다. 하지만 미술의 중심지 파리에서 화상으로 활동하던 태호에게 고우의 그림은 너무나 구식이었다. 당시 태호의 관심은 인상주의 미술, 빛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는 색채를 그리는 화파이었다. 태호는 고우에게 파리로 와서 인상파 미술을 접해보라고 권해보았지만 당시 고우는 인상주의 미술이 무엇인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뉴에덴에서 고우의 관심은 오로지 장 프랑스와 밀레를 본받아 자신만의 농민 미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촌동네 뉴에덴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고우는 뉴에덴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고흐 두 인물이 있는 시골길, 일몰을 배경으로 하든 하지 않든 그의 가로수길을 걷는 사람들은 늘 쓸쓸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해질녘 물레방아와 노을에 물든 마을, 가로수길과 나무하는 사람들, 양떼를 몰고 귀거하는 목동들, 농민화가 고우에게 뉴에덴은 감동의 드라마로 가득 찬 곳이었다. 고우는 주변의 아인트호벤이나 겐네프 등지로까지 여행하며 고향인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나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렸다. 그 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아인트호벤의 상점 주인이 그림 주문을 했지만 물감값을 번 정도였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실망한 고우는 자연을 스승삼아 자연의 비밀을 철저히 탐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우는 뉴에덴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풍경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고우는 특히 석양의 가로수길을 좋아했다. 포플러와 버드나무는 북유럽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지만 늘 고우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해질녘, 포플러와 버드나무가 자라나고 있었다. 고흐, 황혼의 버드나무. 고흐는 후에 프랑스에서도 해질녘 포플러와 버드나무 가로수에 관심이 많았다. 가난한 화가의 작업실, 저녁 들판. 마을은 보랏빛, 태양은 노란색, 하늘은 청록색이라네. 밀밭은 숙성된 황금빛, 구릿빛, 녹색을 띠는 황금빛, 혹은 붉은 황금빛, 노란 청동색, 정록색 등 모든 색을 담고 있다. 1888년 6월 프랑스 남부 도시 아르의 들판은 수확을 앞둔 잘 익은 밀들로 노랗게 불타고 있고 도시의 보랏빛 건물들 너머로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막 지고 있다. 황금빛 밀밭과 해질녘의 노란 태양은 보랏빛 건물들, 청록색의 하늘과 대조되어 더욱 노랗게 보인다. 들판에 바람이 불며 밀밭은 바람결을 따라 춤을 추며 황금색에서 주황색, 황동색, 청동색으로 시시각각 얼굴빛을 바꾼다. 석양의 밀밭 속에는
노을빛을 휘두르며 빛깔놀이를 하는 바람이 있다. 평화로 보이는 농촌의 여름날 해질녘 풍경이지만 이때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뜨거운 날씨임에도 아르르의 6월은 강한 미스트랄이 불어 작업하기가 무척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은은 야외에서 이젤과 캔버스가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팩을 땅에 깊이 박고 그것들을 로프로 묶은 채 작업을 해야만 했다. 이때 고은은 나는 더 이상 일본의 미술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고우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프랑스 남부의 아르까지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 미술 때문이었다. 일본을 뜨거운 태양의 나라라고 생각한 고흐는 태양에 보다 가까운 곳을 쫓아 내려왔는데 그곳이 지중해 부근의 아르리였다. 아마 일본으로 가는 길이 육지로 이어져 있었다면 일본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단순하고 세련된 선과 강렬한 색채로 그리는 것. 그것이 일본 미술의 핵심이었고 고우가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 세계였다. 고우가 일본 미술에서 추구한 것은 강렬한 생명과 분명하고 세련된 선이었다. 황금 밀밭, 청록빛 하늘, 보랏빛의 마을. 석양의 밀밭은 서양화로 그린 일본 그림이었다. 혹시 사람들이 석양의 밀밭이 아니라 일출의 밀밭으로 잘못 이해하면 어쩌지? 잠시 염려도 했지만 고우는 일몰이든 일출이든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강렬한 생면의 조화와 분명하고 세련된 선이었다. 수확한 밀에만 온 신경을 쓰는 농부와 같이 고우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밀밭을 그려나갔다. 좋아하는 것을 그리니까 그림도 잘 그려졌다. 하루에 유화 2점도 그렸다. 하지만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지는 것도 고민이었다. 팔리지도 않는데 유화를 많이 그리려니 재료비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돈 없는 화가에게 돈이 많이 드는 유화를 그리는 일은 공포라고도 할 수 있었다. 고흐 석양의 밀밭.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망설이곤 해. 물감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야. 재료비가 무서워. 못 그리는 것만큼 화가에게 더 큰 공포가 있을까? 재료비는 늘 고흐의 고민이었다. 아르에서 고흐는 한 달에 대략 200프랑의 돈을 썼는데 생활비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들었다. 그래서 가계부는 항상 마이너스였다. 게다가 돈 들어갈 일이 더 있었다. 담배도 사 피우고 카페에서 술도 마시고 가끔 섹시 집에도 가야 하고 또 태호에게 편지와 그림 소포를 보내야 하니까 돈은 훨씬 더 들기 마련이었다. 고우에게 이런 적자 생활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앤트워프 시절 태호에게 쓴 편지이다. 그림 재료와 모델료, 방세를 치른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용품을 살 수가 있을까? 이 당시에는 월 100프랑 정도로 생활하고 있었다. 1888년 5월 집세가 적게 드는 노란 집으로 옮긴 다음에는 가게 운영에 약간의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숨이 막힐 듯한 생활이었다. 할 수 없이 고우는 재료비가 많이 드는 유화를 자제하고 대신 돈이 적게 드는 펜화 드로잉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돈이 풍족했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걸작 드로잉 작품들이 돈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돈 때문에 화풍마저 달라져 버리는 현실은 암담했다. 고우는 이때만큼 가난하는 것이 한탄스러운 적이 없었다. 펜 종이를 대할 때처럼 물감을 쓸 때도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 색을 망칠까 싶어 두려워하다 보면 꼭 실패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물감을 덜 썼을 것이다.
석양의 밀밭을 그린 후 고은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씨 뿌리는 사람의 작업에 들어갔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림을 시작할 때부터 밀레의 화집을 보며 늘 그려왔던 주제였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다시 그리려니 약간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었다. 옛날에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은 밀레의 화집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리거나 밀레의 그림을 토대로 나름대로 해석하여 변형시킨 정도였다. 그러나 새롭게 그리고자 계획한 씨 뿌리는 사람은 이전의 그림들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고은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화면을 크게 둘로 나누어 윗부분의 하늘은 황금색으로 아랫부분의 땅은 보라색으로 처리했다. 거기에다 그림의 중앙에는 강렬한 빛 에너지를 발산하는 노란 태양을 배치하였다. 단순한 색면만으로 처리한 듯하지만 히로시게 다리, 단순한 선과 강렬한 색면으로 정묘하게 표현된 일본 미술은 고흐가 따르고 싶었던 예술 세계였다.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리는 일은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림은 위아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윗부분은 노란색, 아랫부분은 보라색이다. 이런 그림은 아주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이다.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은 더 이상 일본 미술을 모방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에너지로 요동치는 고흐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였다. 씨 뿌리는 사람은 고흐가 자신의 영원한 우상 장 프랑스와 밀레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다. 고흐는 이 그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은 무채색의 그림이다. 이스라엘스의 씨 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의 씨 뿌리기는 천연색의 씨 뿌리는 사람이다. 고흐 밀밭의 전경. 고흐 씨 뿌리는 사람. 해질녘 농부가 쟁기로 파헤친 보라색 땅에 씨를 뿌리고 있다. 땅은 보라색, 하늘과 밀은 온통 노란색이고 황금빛의 태양이 이글거린다. 고갱, 포도밭을 보라. 모든 것이 빨갛다. 멀리서 포도밭이 노란색으로 바뀌다가 청록색으로 변했다. 하늘은 녹색, 비온 후의 땅은 보라색으로 보였다. 해질 무렵 태양빛으로 이곳저곳이 노란색으로 반짝거렸다. 1888년 11월 고흐와 고갱은 그림의 소재를 찾아 아르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한 달 전인 10월 23일 퐁타방에 거주하던 고갱이 아르의 노란 집으로 찾아왔다. 세계 미술계의 두 거장의 역사적인 공동작업의 시작이었다. 고흐는 귀하게 모신 고갱을 어떻게 해서든 오랫동안 붙잡아 두고 싶어 그를 데리고 아르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투장을 비롯해 고대 로마의 유적지, 술집과 댄스홀, 심지어 매운굴까지 데리고 다녔다. 아르에서 볼만한 것은 다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다 헛수고였다. 아르에 오랫동안 잡아두고자 하는 고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갱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아르를 떠날 속셈이었다. 그는 2000프랑만 모이면 주저없이 아르를 떠나 적도의 마르티니크로 가려고 했다. 고흐가 고갱을 만난 것은 1년 전인 1887년 11월 파리의 한 화랑에서였다. 당시 고갱은 적도의 마르티니크에서 막 돌아와 개인전을 열고 있었다. 고흐와 동생 테오는 한눈에 고갱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계산이 빠른 고갱도 즉시 테오가 미술계의 중요한 인물임을 알아차렸다. 테오는 고갱의 작품 한 점을 구입하였고
고흐는 고갱의 작품 한정과 자신의 해바라기 작품 2점을 바꾸었다. 고갱은 특이한 인생 역정과 독특한 감수성을 지닌 작가로 당시 세속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파리의 미술계가 인정하는 차세대 프랑스의 대표 작가였다. 1888년 봄, 프랑스 남부의 아르레 정착한 고흐는 예술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고갱을 초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예술가 공동체는 고흐의 오랜 꿈이었다. 그해 5월, 고흐는 노란집이라는 작업실을 마련했는데 싼 값에 방이 4개나 되는 환상적인 작업실이었다. 난생 처음 방이 4개나 되는 큰 집을 얻게 된 고흐는 너무나 기뻤다. 4개의 방 중 하나는 작업실로, 다른 하나는 침실로, 또 하나는 작품 보관 창고로 쓰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고도 하나가 남았다. 생각지도 못했던 넓은 공간이 생기자 잊고 지냈던 것이 생각났다. 바로 고흐가 예전부터 가졌던 꿈, 예술가를 위한 작업 공동체였다. 그동안 여유가 없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여기에다 예술가 공동체를 결성하여 도시에서 고생하는 화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흐는 즉각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는 폴 고갱과 베르나르, 루이 앙크탱 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8월 폴 고갱이 아르레 오기로 결정했다. 능력있고 젊은 화가들에게 인기가 있던 고갱은 아르를 프랑스 남부의 미술 중심지로 세우려는 고흐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다. 고흐의 제안을 받은 고갱은 미루고 미루다 8월에 노란집에 오기로 약속하였지만 실제 고갱이 도착한 것은 10월 후반이었다. 고갱은 증권가의 금융인 출신답게 사전에 고흐 형제로부터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다. 고갱은 태우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내주고 작품을 팔아준다는 조건을 얻어냈다. 11월, 그렇게 만난 고갱과 아르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그린 붉은 포도밭이다. 고흐의 고갱은 해질녘 황금빛 태양을 받으며 시시각각으로 모습을 바꾸는 포도밭을 보았다. 비가 그친 저녁 무렵 아르르의 여인들은 색색의 빛 속에서 포도를 수확하느라 분주했다. 그 모습은 두 사람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붉은 포도밭은 황금빛의 태양과 울긋불긋한 포도밭, 그리고 포도 따는 일로 분주한 여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고흐는 유려한 선과 색면을 바탕으로 한 인상파적 스타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상태를 예리하게 포착해냈다. 햇살에 반짝이는 냇가의 잔물결과 바람결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포도밭의 다양한 색조는 보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한다. 이 붉은 포도밭은 고흐에게는 남다른 그림이다. 왜냐하면 고흐 두 송이의 해바라기, 고흐가 고갱의 그림과 바꾼 2점 중 하나이다. 고흐가 생전에 유일하게 판매한 유화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헤이그에서 드로잉 작품을 판 적이 있었으니까 거의 껌값 수준이었다. 겨우 하루 노동자의 일당 정도였으니까. 붉은 포도밭은 1890년 벨기에의 전위예술가 그룹인 레뱅에 출품되었는데 같이 출품했던 벨기에의 요리화가 안나 보우가 이 그림을 400프랑에 샀다. 400프랑은 아르에서 생활할 당시 고흐의 2달치 생활비였다. 생각한 만큼의 높은 가격은 아니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가격다운 가격을 받고 판 그림이라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러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어제 태호가 브뤼셀의 전시에서 내 그림 중 하나가 400프랑에 팔렸다더군. 나는 다른 그림들과 비교해 보았지.
또 네덜란드의 다른 그림들과도 비교해 보았지. 아직은 적은 금액이었어. 더 생산적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고우는 작품을 사준 안나 보우의 남동생 유진 보우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유진 보우는 아르에서 만난 벨기에 출신의 인상파 화가 겸 시인이었다. 고우는 그를 모델로 시인의 초상을 그린 적도 있었다. 당시 보우에게서 신비스러운 시인의 감성을 발견한 고흐는 보흐의 초상에 무한한 상상력과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주고자 울트라 마린색의 파란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그려놓았다. 고흐 붉은 포도밭. 고흐 노란 집. 고흐와 고갱은 이 집에서 1888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같이 살며 작업을 했다. 고흐는 이 집을 남부의 예술가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였다. 고흐, 유진 보흐의 초상. 짙은 파란색 배경에 밝은 얼굴이라는 소박한 조합이지만 별이 빛나는 밤의 신비스러운 효과를 준다. 저무는 강가, 흔들리는 배. 오늘 저녁 굉장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석탄을 가득 실은 배가 론강의 선착장에 정박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배와 강물이 온통 노란색으로 보였다. 1888년 6월 고우는 해질 무렵 커다란 석탄 운반선이 론강의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날 석양이 물든 하늘과 강은 정말이지 너무나 아름다웠다. 배가 선착장에 정박하자 거센 론강의 물결 위에서 인부들이 석탄을 하역하기 시작했다. 능숙한 솜씨로 작업하는 인부들의 몸짓과 노란 하늘과 노란 물색은 놓치기 아까운 장관이었다. 해질녘의 론강과 하늘은 온통 노란빛이고 석탄을 하역하는 인부들과 배, 그리고 강 건너의 건물들은 실루엣으로 검게 보인다. 일몰시 해를 등진 물체는 그것이 사람이든 건물이든 나무든 그 무엇이든 검은 장엄함을 이루었다. 고우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을 놓치지 않으려고 인상파 미술가들처럼 몇 번의 빠르고 두터운 붓터치로 처리했다. 그림의 붉은 붓터치를 보면 마치 현장에서 하역하는 장면을 보는 듯 빠른 호흡이 느껴진다. 얼마 후 작업이 끝나고 물결이 잠잠해졌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인부들은 석양의 론강을 뒤로하고 천천히 배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할까? 아마 카페로 가서 압상트를 마시며 그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것이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담배와 술만한 것이 없으니까. 돈이 더 있다면 아마 섹시집에 갈 것이다. 고흐 석탄 운반선. 고흐 석탄 운반선. 슬픈 일몰. 일몰이라고 다 황홀하고 가슴 뛰는 것은 아니다.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약 몸이 정상이 아니고 장소가 정신병원이라면 주변에 죄다 정신병자들만 어슬렁거린다면 어떨까? 1889년 5월 고우가 입원했던 생폴 정신병원의 정원이 그러했다. 해질녘 몇 명의 환자들이 병원의 정원을 산책하기로 하기도 하고 건물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병원의 담장 너머로는 노란 노을이 줄무늬같이 펼쳐졌고 낮의 마지막 빗줄기는 음울한 황토색의 땅과 나무를 오렌지색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비로 생긴 바닥의 웅덩이에도 해질 무렵의 노란 하늘이 반사되어 그림은 온통 노란빛이다. 초겨울의 싸늘한 냉기를 녹이는 훈훈한 색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분위기는 우울하고 쌀쌀해 보인다. 고우는 생폴 병원의 병적이고 우울한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노란 하늘과 함께 그림 전면에 서 있는 천둥번개에 맞아 갈라진 나무를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고흐 생폴 정신병원의 정원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처리하였다. 생레미의 생폴 병원은 중세시대에 설립된 수도원이었는데 후에 수도원을 개조하여 병원 겸 요양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곳은 성처럼 크고 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건물과 밀밭 그리고 작은 숲도 있었다. 정원에는 거대한 소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다양한 풀들이 서로 뒤섞여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고우는 이 정원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얻고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처음 그는 병원 생활에 잘 적응했다.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거침없고 세련된 터치로 꽃들과 숲을 그려나갔다. 고우의 걸작, 붓꽃은 이 생폴 정신병원의 정원에서 만들어졌다. 1889년 5월 고우는 자발적으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입원하지 않는다면 테오나 조셉 룰랭, 진우 부인, 펠릭스 레이 등 자기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1888년 12월 말 고갱과 싸운 후 자신의 귀를 자르고 정신을 잃은 고흐는 아르르의 시립병원에 실려갔고 닥터 펠릭스 레이의 치료를 받았다. 상처를 치료한 후 고흐는 노란집으로 돌아왔다. 노란집에 돌아와서도 몸과 마음이 불편했지만 다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자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의 소망과 달리 귀절단 사건은 고흐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었다. 고흐에게 그 사건은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일으킨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르르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고흐 붓꽃 고흐는 시민들에게 공포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붉은 머리에 녹색 눈을 가진 미치광이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1889년 2월 다시 병원에 입원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람들은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칼을 마을 사람들이나 그들의 아이들에게 겨눌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아르르의 시민들은 단체로 경찰서장에게 미치광이 이방인 화가를 마을에서 쫓아내줄 것을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도 고흐는 화가 났지만 고흐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같은 집에 새들어 살던 식료품집 주인도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자, 고흐가 살던 노란집을 자세히 보자. 라마르틴 광장에 위치한 노란집은 쌍둥이 같은 건물 두 채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2층짜리 건물이다. 오른편 초록색의 두 개 층이 고흐가 임대한 방이고 건물 외편에 위치한 사람이 들락거리는 핑크빛 차양이 있는 건물은 식료품 가게이다. 고흐는 좋아하는 담배를 사려고 이 가게를 수시로 들락거렸을 것이다. 고흐는 죽는 순간까지도 침대에서 담배를 피울 정도로 애연가였다.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로서 가게 주인과 다정한 인사도 나누었을 것이고 필요시 외상도 그었을 것이다. 수시로 물건을 사며 세상 사는 이야기와 농담도 주고받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가게 주인은 고흐가 정신분열 증세로 자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과 함께 고흐를 마을에서 내쫓자고 경찰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아니 매일 얼굴을 보는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이웃에게 이래도 된단 말인가?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 묻고 싶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다 스스로가 못난 탓이리라.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고흐는 혼자 괴로워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혼란하고 몸을 주체하기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르르의 경찰서장이 곧 자기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소문이었다. 고흐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19세기의 정신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당시 정신병자란 마귀가 들린 구제불능에 저주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고은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외인 부대에 입대하는 것에서부터 자살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로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돈까지 내고 입원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자는 생각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그동안 못난 자기를 후원해온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굴복하여 마을을 떠나는 것은 창피하고 억울했지만 고은은 아르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1889년 5월 고은은 정신병자들이 득실거리는 생폴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였고 거기서 1년 동안을 생활했다. 초기에는 잘 적응하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생활에 견딜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병원에 있다가는 자기도 진짜 정신병자가 될 것만 같았다. 1년이 지난 1889년 4월 고은은 태호와 병원을 압박해 생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